봐줘. 가봅시다. 제일 처음으로 나와 있는 융합지문. 독서론 건너뛰고 융합지문부터 같이 갈게요. 최고 오답률 문항이 6번 문제가 50%를 넘어가지는 않지만 오답률이 49.6%. 그럼 거의 절반은 틀린다는 거잖아. 그치? 얘도 만만한 문제 아니었어요. 7번 문제 별표 오답률 62%. 8번 문제 별표 얘가 오답률 70.8%. 마지막 어휘 문제 별표 69.8%. 야 진짜 와 보기 활용력 급이라는 거지. 이 중에서 내가 8번 문제에만 하이라이트 쳐놨지. 이게 뭐냐면요, 오답률 높았던 문제 중에 진짜 학생 입장에서 틀릴 만한 문제는 8번 하나라는 거야. 나머지는 풀만 했다는 거야. 풀만 했다는 거 이퀄 우리 수업에서 다뤘다는 거야. 그치? 같이 볼게요. 시각화 쓰인 거는 단일 용어 정리하는 거 있을 거고 학자 이름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 학자끼리 대조되는 거, 그 정리하는 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학자가 좋아하는 거를 요렇게 표시, 이 학자가 좋아하는 거를 요렇게 표시하면서 읽는 게 전부였다. 얘랑 같이 복습해서 보면 좋은 문제는 23년 6월 평가원 심리철학 지문이랑 연계해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는 3월 3주차였나? 그때쯤 진도 나갔었습니다. 넘어가서 가제 신문 이제 한 분단씩 나랑 시각화하면서 볼 건데 먼저 동시에 풀 문제가 뭐 있어? 4번 동그라미, 5번 동그라미, 6번 동그라미, 7번 동그라미, 마지막 어휘 문제 9번 동그라미. 그러면 너네는 보기 활용 빼고 나머지는 다 동시에 풀었어야 됐어. 근데 가제 시문을 읽으면서 동시에 풀어야 되는 문제는 몇 번 몇 번? 4번이랑 6번 문제의 앞부분. 맞아요? 7번은 나를 읽어야 풀 수 있는 거지. 그치? 바로 갈게요. 쇤베르크는 뭐 나왔어? 학자 이름 나왔어. 현대음악이, 이것도 시간적 배경이잖아. 그치? 현대음악이 난해하다는 인상을 만든 대표적 작곡가인데 전통적인 조성음악, 얘들아 전통적인 것도 옛날 거라는 시간적 배경 아니야? 그치? 나 이것도 괄호 쳐놨어요. 전통적인 조성음악이 가장조나 가단조 같은 특정 조성을 바탕으로 화음을 전개하는 것과 달리 그러면은 쇤베르크랑 조성음악이랑 일치하는 거야? 반대되는 거야? 서울 시험지 갖고 왔어? 아니요. 안 갖고 왔어? 그거 하나 가지고 들어가. 서울 원점수 몇 점이야? 우리 다 얘기했어. 진짜요? 어 진짜 말해야 돼요? 말해야 돼. 카메라 앞에서. 서울 원점수 몇 점? 몇 점이야? 우리 다 얘기했어 진짜. 몇 점이야? 빨리 진도 나가야 돼. 저 66점이요. 66? 불안하지 말고. 진심이야? 아니 저 앞에 세 번째 장에서 그 9문제 중에 2문제 맞았어요. 갈게요. 미안해 서우야, 구라야. 아무도 점수 안 땄어. 쌤이 뭐 하세요? 뭐 하는 거야 지금? 서우야, 내가 얘기했잖아. 가은이가 국어로 서우 따라잡을 거다. 서우가 88점 나왔어. 전교 1등이야. 3본고 전교 1등. 내가 말했지 열심히 하라고. 네. 전통적인 조성음악이랑 쇤베르크랑 달리라고 얘기했으니까 입장이 일치하는 거야? 반대되는 거야? 반대되는 거야? 그러면 나는 조성음악을, 전통적인 조성음악을 요렇게 표시하면서 읽어도 되죠? 괜찮아요? 그러면은 얘가 좋아하는 키워드를 다 세모 표시할 수 있는 거지. 됐어? 나는 특정 조성, 화음 이런 거 다 세모 키워드. 됐어요? 세모와 달리 그 동그라미의 음악은 특정 조성, 세모 키워드죠. 세모에 얽매이지 않는 범조성을 지향하였다. 그러면 범조성도 누구 키워드가 된다? 동그라미 키워드가 된다. 됐죠? 여기까지 읽고 제낄 수 있는 거 있나 봤더니 4번 문제에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부만 보고 제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이거 누구 입장이야? 동그라미 학자 입장이에요. 근데 5번 선지 보면은 전통적인 음악적 형식, 무슨 키워드? 세모 키워드. 얘는 동그라미는 세모의 입장을 부정하고까지가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여기까지 맞는 말이야. 됐어요? 나머지는 제낄 수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아직은 없어요. 그러면은 첫 번째 문단 읽고는 4번 문제 5번 선지 앞부분이 맞다. 여기까지 제껴 놓을 수 있지. 됐나요? 넘어갑니다. 6번 문제 우리 방금 범조성이라는 거 봤어. 그래서
선지의 앞부분만 먼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2번 선지 보면은 전통 무슨 키워드야? 세모 키워드야. 근데 얘는 이거 좋아해, 싫어해? 싫어해. 그러니까 당연히 세모를 계승하여 발전시켰다고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6번 문제에 2번 선지 제껴놨어야 됐다. 맞아. 넘어가서 두 번째 문단 볼게요. 조성음악은 뭐야? 세모는 으뜸음을 중심으로 한 엄격한 위계 질서가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서 다장조 음계는 도를 으뜸음으로 하여 요렇게 배열되며 각 음 사이의 간격은 요거나 요거라는 일정한 규칙을 따르네. 이러한 규칙에서 벗어난 음이 화음에 표현되면은 그 화음은 구엽화음으로 취급된대요. 또한 다장조 곡은 도미솔의 으뜸 화음으로 시작해서 버금 딸림 화음과 딸림 화음을 거쳐서 다시 으뜸 화음으로 돌아온대. 여기서 이런 지역적인 정보가 문제에서 나올진 모르겠지만 순서나 방향성 같은 거 나오면 표시하라 그랬어요. 그쵸? 나는 으뜸 화음이랑 버금 딸림 화음이랑 딸림 화음이랑 으뜸 화음, 그래서 요런 순서대로 간다라고 표시해놨습니다. 이와 같이 조성음악에서는 음들 간의 협화 혹은 불협화 관계의 화음 전개에 따른 선율의 흐름이 미리 정해져 있었대. 이게 다 세모 키워드. 맞아? 그러면 두 번째 문단에서는 세모 얘기만 하고 있는 거지. 그치? 넘어가서 제낄 수 있는 거 있는지 볼까요? 방금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 미리 정해져 있다 그랬어. 그러면 2번 선지에서 얘도 누구 키워드예요? 세모 키워드예요. 그러면 동그라미 학자 입장에서 세모가 아니라 라는 말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야. 됐어? 됐어? 또 제낄 수 있는 거 4번? 이거는 봤어. 근데 나 아직 이런 거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규칙적이라는 얘기 방금 나왔나요? 그러네요.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맞는 말이네. 됐어? 그러면은 두 번째 문단까지 읽고는 요렇게 제껴놨어야 된다. 맞아요. 아직 통으로 제낄 수 있는 거는 없어요. 6번 문제는 제낄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이거 방금 나오지 않았어? 얘 누구 용어야? 조성음악의 용어야. 그러면은 당연히 1번 문제 제낄 수 있겠죠. 나머지는 아직 모르는 키워드. 맞아? 그러면은 두 번째 문단 읽고 1번 선지만 제껴놨어야 된다. 맞아요. 넘어가서 세 번째 문단 볼게. 이에 반해 펜베르크의 음악에서는 그러면 세 번째 문단은 동그라미 키워드가 있을 건가 봐. 으뜸음 중심의 위계 질서가 해체되고 모든 음이 동등한 지위를 부여받는데요. 그가 고안한 12음 기법이라고 하는 거는 자유롭게 배열한 음렬이라는 거를 이용하는 작곡 방식이고, 조성음악의 음계에서는 으뜸은 장삼도, 단삼도의 관계에 따라서 규정되는 반면 12음 기법의 음렬에서는 음들이 반음 간격으로 조밀하게 배열되어 있어서 조성의 경계가 모호해진대. 이 때문에 하나의 곡에 장조랑 단조가 공존하는 듯한 인상을 주어서 그의 음악이 무질서하다는 인식을 낳기도 했대요. 그러나 쇤베르크의 의도는 화음을 자연의 성리처럼 받아들이던 조성음악의 관습. 그럼 이것도 누구 키워드야? 세모 키워드야. 요 세모에서 벗어나 사전에 설정된 인위적 질서가 아닌, 그러면 인위적 질서도 누구 키워드야? 세모 키워드야. 쇤베르크는 이런 게 아닌 음들 간의 내재적 관계에 기초한 새로운 음악적 형식을 마련했대. 됐어요? 여기까지 읽고 너네가 생각했어야 되는 포인트가 뭐냐면 장조와 단조가 공존하는 듯한 느낌을 줬대. 그러면은 공존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그치? 그 정도 느낌이 왔으면 됩니다. 넘어가서 4번 문제에 1번 선지 보면은 장조와 단조를 교차 배치해서 하나의 곡 안에 장조와 단조가 동시에 구현되어야 한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지. 쇤베르크의 음악에서 장조와 단조가 같이 존재하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같이 존재해 안 해? 안 해. 그럼 쇤베르크는 장조와 단조가 동시에 구현되어야 한다고 봐? 안 봐? 안 봐. 그렇게 안 했으니까. 1번 선지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야. 됐어요? 2번 선지 볼까요? 내재적 관계가 동그라미 키워드 맞았어? 맞았어. 그럼 정답 몇 번이야? 됐어요? 오케이. 얘는 아직 애매하니까 냅둘게요. 4번 선지. 협화음과 불협화음의 구분에 기반한 조성체계의 자연적 질서를 부정하고 이랬어. 근데 방금 동그라미가 조성음악을 무슨 질서라 그랬어? 인위적 질서라 그랬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벌써
틀린 말이야. 됐어요? 그러면 4번 선지도 제낄 수 있겠죠. 됐어요? 그럼 뭐만 남아? 2번이 답인 것 같긴 한데 3번이랑 5번이 왜 틀렸는지 확인하고 싶어. 됐어? 넘어가서 6번 문제에 제낄 수 있는 거 있는지 봅시다. 요런 말 봤죠? 됐어? 그러면은 얘는 5번이 답일 가능성이 있다. 요렇게 체크. 넘어가서 마지막 문단 볼게요. 쇤베르크는 음들 간의 자연스러운 관계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곡 전체의 유기적 통일성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라고 보았대. 그는 곡을 하나의 유기체로 완성하기 위한 조건으로 응집력이라는 것을 제시했는데 얘는 곡을 이해 가능한 구조로 통합하는 음들 사이의 내적 결속을 의미한대요. 다 쇤베르크가 좋아하는 키워드. 응집력은 음과 음 사이의 관계에서 기인하는 유사성이 반복됨으로써 실현된대. 따라서 음들 사이의 관계가 유사성을 공유하면서 반복될수록 곡의 응집력은 강화된대. 이처럼 쇤베르크는 특정 화음만을 협화음으로 인정하던 조선음악의 제한된 질서를 넘어서 음들 사이의 응집력을 바탕으로 한 보편적 음악 질서를 추구하였대요. 됐나요? 동그라미 학자가 좋아하는 키워드, 싫어하는 키워드 다 뭐 했어? 대조 정리만 해놨어. 됐죠? 넘어가서 이제 답이 다 나오겠죠? 4번 문제 3번 선지. 쇤베르크가 비규칙적인 음료를 사용하여 난해한 음악을 만들었다 이랬는데 요 난해하다는 키워드랑 반대말이 여기 어디냐면 이해 가능한 구조. 난해한 거랑 동의어야 반이어야? 반이어야. 따라서 3번 선지는 맞는 말이다 틀린 말이다? 틀린 말이다. 마지막 5번 선지만 제끼면 되죠. 일정하게 반복되는 패턴이 곡에 표현되는 것을 거부하였다. 동그라미 학자는 반복하는 거를 좋아해요? 싫어해요? 반복될수록 내가 좋아하는 응집력이 강화된다라고 하니까 쇤베르크는 반복을 좋아해. 그러면 5번 선지에서 반복을 거부한다라는 얘기를 해? 안 해? 안 해. 따라서 정답은 몇 번 확인 사살이야? 2번 확인 사살이야. 됐어요? 마지막으로 6번 문제 답 내러 갑시다. 3번 선지. 편협한 질서를 넘어서는 보편적 질서이고 네 번째 문답 마지막 줄에 나오죠? 보편적 질서 좋아하죠? 그러면은 얘도 기억에 대해서는 앞부분 맞는 말. 됐어요? 그러면 4번 선지가 뭔가 봤더니 작곡가가 아닌 곡 자체에 의해 형성되는 질서래. 근데 우리 다 가제시문 지금 뭐를 중심으로 키워드를 분류하고 있어? 쇤베르크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아? 그럼 가제시문에서는 뭐가 중요한 거야? 사람, 작곡가가 중요한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얘는 이런 말이 엄청 어색하죠? 됐어요? 그러면 정답은 몇 번 아니면 몇 번이라는 거야? 3번 아니면 5번이라는 거지. 나중에 나제시문 읽고 와서는 3번, 5번 중에서 답 내야 되는 거지. 됐어요? 넘어가서. 이러면은 가제시문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다 합니다. 여기까지는 접근할 만한 거 같아. 가제시문까지는. 문제는 나제시문이에요. 그쵸? 갈게요. 레보비츠는 얘 뭐야? 학자야. 학자 이름이야. 근데 가제시문에서 쇤베르크는 동그라미였고 조성음악은 세모였어. 키워드를 이미 줬어. 표시를. 그러면은 얘가 만약에 걔네랑 다른 입장이면은 뭐 네모로 표시를 하던가 비슷한 입장에 있으면은 똑같은 기호를 겹쳐주는 게 좋겠죠. 얘는 가랑 나를 같이 활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은 판단 보류. 됐어? 레보비츠라는 애는 12음 기법. 이거 누구 거야? 쇤베르크 거야. 이거의 등장을 음악사의 혁신으로 평가했대. 그러면 레보비치는 누구를 좋아한다? 쇤베르크를 좋아한다. 그러면 얘도 무슨 표시하자? 동그라미 표시하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후설에 현상학을 적용해서 그 의미를 규명했대. 그러면 후설도 학자 이름이죠. 얘한테도 어떤 기호를 줘야 되는데 지금 후설이 중요해 보여? 아니면 레보비치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서 후설을 이용하고 있어? 이용하고 있어. 그럼 여기서 후설을 그냥 이용당하는 애죠. 그쵸? 그래서 나는 얘가 중요하지 않겠구나 싶어서 이렇게 괄호로 표시해놨습니다. 됐어요? 후설의 현상학이라는 거를 적용해가지고 그 의미를 규명했는데 후설에 따르면 우리의 일상적 경험은 의식의 지향성이라는 거를 통해서 구성되는 현상이래. 예를 들어서 음악적 경험은 소리라는 물리적 파동에 대한 지각이 아니라 소리의 패턴을 인식하는 의식의 지향성을 매개로 한 현상이래요. 그래서 후설은 우리가 당연시하는 전제에 대한 판단 중지를 통해서 사물의 본질을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대. 그러면은 후설 입장에서 당연시하는 전제는 싫어하는 키워드. 맞아? 여기에 대한 판단을 중지하자 그랬으니까. 그리고 판단 중지에다가 따옴표 쳐져 있는 걸로 보아 얘한테 어떤 용어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얘를 통해서 사물의 본질에 도달할 수 있대. 그러면 후설은 본질이라는 키워드를 좋아하는 거야, 싫어하는 거야? 좋아하는 거지. 됐어요? 이는 경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연적 태도에서 벗어나 의식 속에 나타나는 현상만을 탐구하는 현상학적 태도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후설은 무슨 태도를 싫어하고? 자연적 태도를 싫어하고 뭐를 좋아한다? 현상학적 태도를 좋아한다. 마찬가지로 대조정리. 됐어요? 마지막. 후설은 이러한 전환을 통해서 이러한 전환을 현상학적 환원이라고 보았대. 그럼 얘는 뭐야? 세모적인 태도에서 동그라미적인 태도로 전환하는 거를 현상학적 환원이라고 한다는 거지. 됐어요? 넘어가서 이러한 관점에서 레보비츠 뭐였어요? 동그라미였어요. 쇤베르크도 뭐였어요? 동그라미였어요. 얘가 조성음악의 화음을 특정한 지향적 체계가 만들어낸 인위적 현상으로 간주하고 12음 기법을 통해 음악의 본질에 다가섰다고 평가하였대. 그러면 레보비츠는 쇤베르크랑 마찬가지로 얘도 누가 싫은 거야? 조성음악이 싫은 거야. 조성음악의 질서를 당연시하는 자연적 태도에 대한 판단 중지를 통해서 보편적 음악 질서를 확립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면 두 번째 문단까지는 계속 동그라미끼리 같은 편, 세모가 싫어요. 얘기하고 있는 거죠. 대조 정리. 됐어? 넘어가서. 그러나 쇤베르크가 주장한 범조성은 현상학적 환원과 괴리된데 이건 누구의 입장이야? 글쓴이의 입장이야. 필자의 입장이야. 그치? 그러면 나제 시문에 나와 있는 필자는 쇤베르크랑 레보비츠를 좋아하는 거야? 싫어하는 거야? 봐봐. 위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문단에서 레보비츠가 후설의 현상학을 가지고 계속 쇤베르크를 칭찬했어. 근데 여기 와가지고 그러나 라는 역접의 접속사가 나왔고 필자가 뭐라고 까고 있어? 네가 주장한 거 현상학적 환원이라고 얘기하는데 너 그거 현상학적 환원 아니야 이러는 거야. 그러면 글쓴이가 지금 누굴 까는 거야? 쇤베르크 동그라미를 까고 있는 거야. 쇤베르크랑 레보비츠를 까고 있는 거야. 맞아? 그러면 여기 있는 필자는 얘랑 반대되는 입장이라고 봐줘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얘가 조성음악이랑 같은 편이라는 건 안 보이잖아. 그치? 그래서 나는 필자를 진한 네모라고 생각하면서 읽었어. 동그라미를 싫어한다. 입장이. 됐나요? 계속 갈게요. 현상학은 모든 전제에 대한 판단을 중지하고 의식에 직접 주어지는 현상 그 자체를 포착하려 하지만 동그라미 니네는 조성이라는 기존의 규범을 거부하면서도 모든 음의 동등한 사용이라는 새로운 규범을 제시했기 때문에 니네도 잘못된 거야 라고 비판하고 있는 거지. 더욱이 그는 평균율이라는 물리적 제약을 그대로 수용하는 문제점도 있었대. 바로크 시대 이후에 시간적 배경 나왔어요. 서양 음악의 토대가 된 평균율은 무한한 음향적 가능성 중에 극히 일부만을 표준화한 것에 불과하다. 이게 다 동그라미를 까는 포인트지. 우리 입장에서 이해는 안 되지만 아도르노가 형식은 침전된 내용이라고 말했듯이 음악의 재료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특정한 문화적 맥락이 응축된 형식이다 이랬어. 그럼 지금 또 누구 나왔어? 아도르노가 또 나왔어. 그치? 근데 얘도 보기에 중요한 학자야? 아니면 후설처럼 이용된 애야? 후설처럼 이용된 애야. 그러면 얘한테도 무슨 표시해주면 돼? 괄호 표시해주면 될 것 같아. 중요한 애가 아닌 것 같으니까. 결국 쇤베르크가 조성의 기반인 평균율의 12음을 그대로 수용한 것은 동그라미 너 세모 싫다면서 물감은 여전히 세모 고수하고 있는 거랑 다르지 않아 라고 필자가 까고 있는 거지. 됐어요? 그리고 여기에 디귿이라고 밑줄 쳐놓고 문제가 뭐라고 나왔어? 가의 글쓴이가 나의 디귿에 대해 반박할 말로 적절한 것은 이랬어. 근데 가는 어차피 동그라미 편이잖아. 그치? 그럼 우리는 뭘 찾아야 되는 거야? 여기에 쇤베르크 동그라미인 입장인 애들이 뭐라고 반박할지를 찾아야 되는 거야. 맞아? 그럼 이거 딱 봤을 때 구조가 비슷해 보여? 선지가? 다 달라 보여. 그리고 얘 발문이 뭐야? 적절한 거 찾는 거야. 그러면 정답은 하나고 나머지는 개소리야. 내가 이거 속어법으로 접근하기 전에 뭘로 풀라 그러죠? 답 하나 찾기. 그치? 그럼 일단 디귿에서 찾을 수 있는 힌트를 다 찾아야 돼. 근데 이게 비유적인 표현이야. 그래서 키워드가 겹치는 거는 찾기 힘들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지금 뉘앙스가 뭐냐면 동그라미 너 전통적인 거 세모 사용법 거부하면서 왜 물감은 세모 그대로 고수해? 라고 비판했어. 그러면 동그라미 입장에서는 뭐가 억울하겠니? 동그라미는 뭘 싫어해? 나 물감 세모 물감 쓴 적 없어. 나 전통적인 거 싫어해 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지금 7번 문제에서 우리는 앞에 있는 부분을 신경 쓸 게 아니라 꼬리만 따서 보면 돼요. 봐봐. 1번 선지. 나 전통적 물감 사용법 그 자체를 거부한 건 아니야. 아니야. 거부했어. 그치? 1번 칠게요. 2번. 나 동일한 물감 사용하는 거 아니야. 나 세모랑 물감 똑같은 거 안 써. 나 세모 싫어. 이건 맞는 말 아니야? 됐지? 얘 킵해놓자. 3번. 동일한 물감을 고수하는 게 문제는 아니야. 아니야. 나 동일한 거 싫어. 그치? 제껴요. 4번. 동일한 물감 아니야. 싫어. 5번 선지. 동일한 거 아니야. 싫어. 개꿀. 정답 몇 번이에요? 2번이에요. 진짜 개꿀이지. 그치? 근데 이거 처음이야? 요렇게 문제 푸는 거 처음이야? 아니야. 얘 옆에다가 쓰세요. 작년 너네가 10월에 봤던 모의고사 2학년 모의고사예요. 용합 지문 중에 햅틱 장치 기억나죠? 이거 우리 최근 수업 때 같이 풀었던 기출이잖아. 햅틱 장치에서 35번 문제. 이거 해설할 때 뭐였냐면 만져보니까 거칠기가 다른 이유 밑줄 쳐서 답 하나 고르는 거였는데 뒤에 보니까 뭐 마찰계수가 커서 마찰계수가 작아서 마찰계수가 달라서 이런 거 있었는데 앞에 볼 것도 없이 컴마 이후에 꼬리만 따서 보면은 마찰계수가 달라서 답 쉽게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그거랑 똑같은 유형 아닌가? 했잖아. 왜 틀려? 복습하라 그랬지. 그치? 오늘 계속 해설하면은 애들 이제 표정이 점점 이렇게 약간 머쓱한 얼굴이 나옵니다. 됐어요? 우리 다 한 거야? 그치? 정답 몇 번이다? 2번이다. 나중에 말해준 기출이랑 엮어서 다시 한번 복습하세요. 넘어가서 나의 글쓴이의 관점에서 이해한 니은을 비교한 거 정답은 3번 아니면 5번이에요. 그리고 얘의 관점은 진한 메모라는 거를 찾았어. 3번 선지. 인위적 질서를 대체하는 또 다른 인위적 질서이다. 나 이런 말 본 적 없는 것 같아. 그럼 이거 동의어로 바꿔놨겠지. 그치? 근데 우리 낮의 시문에 세 번째 문단 위에서 세 번째 줄 끝에 보면요. 쇤베르크는 조성이라는 기존의 규범을 거부하면서도 모든 음의 동등한 사용이라는 새로운 규범을 제시했기 때문에 너 규범 거부하면서 왜 또 규범 만들어? 이거 아니야? 그러면 규범을 질서로 바꾸면은 3번 선지 어떻게 돼? 맞는 말이 되지 않아? 그러면 얘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리고 5번 선지를 봤는데 완전 개소리야. 그러면 정답은 자동으로 몇 번이 되는 거야? 3번이 되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 너네 머릿속에 이 정도의 잔상이 남지 않을까? 제시문에서 규범이라고 얘기했던 거를 질서로 바꿨어. 선지에서. 그치? 그럼 우리는 규범이나 질서나 비슷한 단어라는 게 머릿속에 잔상으로 남아있죠. 나 이따 그거 가지고 어휘 문제 풀 거야. 기억해. 알겠지? 넘어가서 네 번째 문단 볼게요. 후설은 뭐야? 얘는 현재 순간의 지속에 대한 미시적 직관을 좋아한대. 얘는 역사 시간의 일부로서 현재를 인식하는 게 아니라 과거와 미래를 통합하는 지금 이 순간을 직관해야 한다는 것이래요. 그러나 쇤베르크는 음높이와 음계리처럼 악보상 음표의 위치로 표현되는 거시적 구조로만 음악을 조망함으로써 음색과 강세 등 개별음에 대한 미시적 체험의 중요성을 간과했다. 그러면은 지금 뭐를 중요시한다는 거야? 거시야 미시야? 이거 아니야? 그러면 나는 얘가 중요시 여기는 거를 동그라미, 얘가 경시하는 거를 세모 표시. 됐어요? 이는 후설이 말한 현상학적 자녀의 개념과 어긋나는데 현상학적 자녀 요거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얘는 현상학적 환원 이후에 남는 것은 현상 그 자체여야 하지만 그러면 자녀라는 게 현상학적 환원 이후에 남는 것이라는 거지. 이거는 현상 그 자체여야 하는데 동그라미 니네는 거시적인 구조에만 치중해가지고 순수한 현상에 이르러야 되는데 너네는 이르지 못했어. 이게 비판의 포인트라는 거지. 처음부터 끝까지 뭐만 하고 있어요?
동그라미, 세모, 키워드 대조하는 거. 요것만 계속 가져가고 있어. 다 읽었으니까 이제 문제를 봅시다. 현상학적 자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랬는데 이거 누가 얘기한 거야? 나의 필자가 얘기한 거야. 그치? 그러면은 필자가 좋아하는 키워드랑 싫어하는 키워드를 갈라야 돼. 그치? 1번 선지. 자연적 태도. 동그라미야, 세모야? 세모였어. 세모였어. 여기에 대한 판단 중지를 통해서 드러나는 사물의 본질이다. 본질이라는 키워드 좋아해, 싫어해? 후설이 좋아해. 그치? 그러면 1번 선지는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야. 2번 선지. 과거와 미래가 통합된 현재 순간의 지속에 대한 미시적 직관의 결과물이다. 얘는 대놓고 마지막 문단에 있었어. 맞아? 그럼 2번 선지까지는 그나마 간단하게 제껴져요. 맞아요? 3번 봐봐. 사물의 질서를 인식하려는 지향성을 매개로 의식이 경험하는 미시적 체험이다 이랬어. 미시적 체험은 누구 용어야? 동그라미 용어야. 여기서 찾았잖아. 얘랑 비슷한 거잖아. 그치? 근데 질서는 뭐야? 우리 아까 뭐로 바꿨지? 규범으로 바꿨지. 그럼 얘는 누가 쓴 거야? 레보비치랑 조성음악이랑 쇤베르크랑 다 썼던 단어 아니야? 근데 그거를 나의 필자는 좋아했어? 싫어했어? 싫어했어. 그럼 얘는 이런 얘기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럼 정답이 몇 번이야? 3번이야. 3번이 정답이야. 해설지에는 요렇게 나와 있어. 해설 강의에도 요렇게 나와 있어. 근데 나 같으면 어떻게 풀 것 같냐면 1번 선지랑 2번 선지까지는 똑같이 제꼈어요. 그쵸? 근데 현상학적 잔여가 뭐야? 잔여 뜻이 뭐야? 남은 거, 결과물, 남은 거. 그치? 그래서 2번 선지에서 뭐라 그랬어? 미시적 직관의 결과물 이랬어. 근데 3번 선지는 뭐래? 미시적 체험. A의 결과물이다. A다.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다른 말이야. 얘는 그 자체라는 거잖아. 됐어?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보면은 미시적 체험이다 이퀄 현상학적 환원이다. 이거지. 환원 이후에 남은 것이 아니라. 됐어요? 그러면은 얘는 2번 선지랑 3번 선지랑 똑같은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데 뒤에가 다르잖아. 그럼 이거 가지고 2번이랑 3번 둘 중에 하나가 답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됐나요? 그래서 정답 3번. 나머지는 동그라미 세모 키워드 그대로 표시하면 쉽게 제껴지는 선지. 됐나요? 넘어갑니다. 이제 뭐만 남았어? 8번 하나 남았어? 하이라이트. 처음에 별 내용 없어요. 전자음악은 전통적인 악기와 달리 무한한 음향을 창조한대. 그러면서 예시가 쭉 나와. 첫 번째 예시에서는 높은 도를 반복하면서 간약과 음색만을 변화시켜서 일정한 음향 패턴을 만들어내고, 두 번째 예시에서는 음높이, 음길이, 강세, 음들을 동등한 이상으로 활용하여 어떤 패턴도 반복하지 않고 각각의 음들을 독립된 음향 사건으로 다루는 작곡 기법을 선보였대. 이러한 시도는 관념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대. 가령 하고 루솔로라는 예시가 또 나옵니다. 기계음과 같은 소음이 새로운 시대의 예술적 정서를 반영하는 음악적 재료가 된다고 주장하였는데, 전자적 음향을 다루는 것을 넘어서 구체적인 소리를 활용하는 출현으로 이어졌대. 됐어요? 보기는 이용당할 뿐이야. 중요한 건 제시문이야. 그치? 1번 선지 A 입장이야. 그럼 누구야? 동그라미 입장에서 봐야 되는 거야. 1번이랑 2번은 음 높이는 유지한 채 강약과 음색만을 변주하는 예시에서는 동일한 음 높이의 공유와 반복을 통해서 곡의 유기적 통일성을 확보했다 이랬어. 그러면 너네는 뭘 찾으려고 할 것 같아? 가제시문 마지막 문단에 유기적 통일성이라는 키워드가 나와 있어. 그러면 나는 이걸 확인할 것 같아. 쇤베르크가 공유와 반복을 좋아해? 그래서 봤더니 그게 네 번째 문단에 있는 키워드야, 없는 키워드야? 있는 키워드야. 그럼 이런 얘기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됐어요? 2번 선지 개별음을 독립된 음향 사건으로 다루는 요 예시에서는 음들 간의 내적 결속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곡의 이해 가능성이 저해되는 한계를 지닐 수 있겠군 이랬어. 근데 쇤베르크는 내적 결속이랑 이해 가능성을 중시하는 사람이죠. 그럼 우리는 뭘 찾아야 돼? 십자놀이의 예시 중에 쇤베르크가 싫어하는 포인트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 근데 지금 2번 선지에는 독립된 이라는 단어밖에 없어. 근데 나는 쇤베르크가 독립적인 거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기억이 안 나. 그러면 지금 정보가 약간 불충분한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서야 뭘 확인해야 되는 거야? 보기에 추가적인 정보가 없는지 확인해야지. 그래서 십자놀이를 다시 찾으러 올라갔더니 얘가 뭐래요? 어떤 패턴도 반복하지 않는데. 근데 우리 1번 선지에서 뭐라고 찾았어? 쇤베르크는 반복을 좋아해. 근데 십자놀이에서는 반복이 없어. 그러니까 동그라미랑 반대되는 키워드가 들어가는 게 맞는 거지. 됐어요? 이러면은 추상적인 내용인데 되게 구체적으로 딱딱 떨어지는 느낌이지. 선지가 편가르기 하고 있으니까. 됐어요? 넘어가서 정답은 B 가지고 갈리겠네요. 이제 낮의 시문으로 넘어갑니다. 3번 전자음악은 새로운 음악의 재료를 도입함으로써 기존 음악의 문화적 제약을 극복할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겠군 이랬어. 근데 나 제시문 읽으면서 문화적이라는 말을 한 번밖에 못 봤어. 되게 뜬금없이. 어디에 있었죠? 누가 한 말이야? 아도르노. 아니 낮의 시문의 주제와 조금 겉도는 것 자체가 이렇게 이용당한 애가 한 말이겠죠. 주인공이 아니라. 그러면 3번 선지 이런 얘기 할 수 있어 없어? 이런 거 좋아하잖아. 새로운 거 이런 거 좋아하잖아. 나의 필자가. 그러니까 아도르노 얘기를 갖다 쓴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냥 공짜로 주는 선지예요. 그 제시문에서 아도르노 얘기를 했는데 안 물어보면은 섭섭하니까 그냥 하나 끼워 넣은 겁니다. 됐어요? 3번 선지 무난하게 동그라미. 4번 여기가 중요해. 음높이, 음길이, 강세, 음색을 동등하게 활용하는 십자놀이의 작곡 방식은 순간의 미시적 체험에 주목하여 순수한 음향 현상 자체에 도달하는 길을 여는 것일 수 있겠군 이랬어. 근데 너네가 아무래도 문제를 풀러올 때 마지막 문단에 대한 잔상이 제일 확실히 남아있잖아. 이거 대조 정리를 잘 한 친구들은 오히려 4번 선지에서 낚일 수 있었던 게 선생님이 아까 표시를 어떻게 했어? 쇤베르크는 음높이와 음길이처럼 거시적인 구조로만 조망함으로써 음색이랑 강세를 신경 써야 되는데 이런 미시적인 걸 놓쳤어 이랬어. 그러면 너네는 어떤 잔상이 남아있어? 음높이와 음길이가 세모고 강세랑 음색이 동그라미고 요렇게 남아있어. 맞아? 그러면은 4번 선지에서 이거를 붙여넣기 하겠죠. 얘가 세모였고 얘가 동그라미였어. 그치? 그리고 미시적 체험이 동그라미였어. 그러면 딱 봤을 때 뭐가 걸려? 세모가 껴있는 게 걸려. 그래서 그냥 4번 틀렸어. 대조정리 시각화 썼어. 이러고 4번 골랐으면 틀려요. 뭘 놓친 거야? 보조사를 간과한 거야. 이건 뭐야? 거시적 구조로만 했기 때문에 네가 잘못된 거고 동그라미, 도 해야 돼. 그럼 필자의 의견은 뭐인 거야? 둘 다 있어야 된다는 거야. 됐어? 그러면 4번 선지에서는 지금 세모랑 동그라미를 다 썼으니까 잘한 거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면 4번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야.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거야? 5번이 되는 거야. 됐어요? 5번이 왜 틀린지 볼까? 집중해. 하이라이트야. 기계음이 새로운 음악의 재료가 된다는 루솔로의 주장은 기계음이라는 인공적인 소리를 특정한 지향적 체계가 만들어낸 인위적 현상으로 간주한 것이겠군. 여기까지 읽고 나면요. 앞부분에 대한 내용이 많이 휘발됐어요. 그러면 시각화에 의존해야 돼. 내용은 기억이 안 나도 내가 뭐에다가 어떤 기호를 남겼는지는 기억이 난단 말이야. 근데 내가 아까 우리 후설 지문 최근에 했었잖아. 그래서 지향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더블 동그라미를 쳐놨어. 그리고 인위적인 거는 한 번도 좋은 의미로 쓰인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인공적인 거를 세모 쳐놓고 지향적 체계를 더블 동그라미 해놨으면은 제시문에 요런 표시가 어딘가에 있지 않겠어? 시각화를 제대로 했다면? 요런 표시가 어디 있어요? 낮의 시문 두 번째 문단 어딨어? 제시문 왼쪽 파트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있죠? 똑같이 생겼지? 이래서 단일 용어 정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됐어요? 근데 지금 두 번째 문단이 누구 대사야? 레보비츠 대사야. 얘랑 똑같이 생겼어. 그러면 5번 선지는 누구의 주장인 거야? 레보비츠의 주장인 거야. 제시문에 있는 말이니까 5번 선지가 만든 말 같죠? 근데 나의 글
듣기로 했잖아. 근데 글쓴이가 누구를 싫어해? 레보비츠랑 쇤베르크를 싫어해. 그러면 얘는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야. 뭐 때문에 틀린 말이야? 뒤에 있는 거는 제시문에 있었어. 근데 그 얘기를 B가 싫어한다고.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인 거야? 5번이니까. 됐어요? 근데 너네 이거 초면이야? 초면이야? 초면이면 혼나야지. 초면이야? 진심? 2022년이었나요? 23년이었나요? 23년. 유월평가원. 융합 지문 중에 심리철학 지문. 더 구체적으로 14번 문제에 3번 선지랑 똑같아. 진짜 구체적이네. 이걸 어떻게 기억해요? 기출을 많이 풀면은 기억에 남아요. 봐봐. 내가 기억을 되살려줄게. 우리 3월에 수업했던 지문이에요. 심리철학. 내가 추상적인 지문 모아서 수업하자 했을 때 했던 건데 이 지문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융합 지문이었거든? 근데 가제시문에 그 기능주의, 설 이런 얘기 나와서 함수적 역할이랑 기능이랑 동의어 찾고 막 그런 거 했었어. 그래서 내가 너네한테 내가 겁도 없이 연세대학교 다닐 때 그 심리철학 수업 들었다가 씨 나왔다고 어렵다고 철학과 수업 듣지 말라고 얘기했던 그 지문이에요. 근데 그게 가제시문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거든? 근데 그게 문제가 뭐였냐면 나제시문이 문제였어. 나제시문이 왜 문제였냐면요, 걔도 똑같이 필자의 입장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어. 그 문제가 14번 문제예요. 근데 14번 문제의 정답은 5번이었어요. 아마도 3번은 정답이 아니었어. 근데 나제시문의 특징이 뭐였냐면 글이 쭉 가다가 입장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전자의 주장은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후자의 주장은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전자의 입장과 후자의 입장이 반대였어. 그래서 우리 이때도 학자 대조 정리했었어. 근데 마지막에 핵심이 뭐였냐면 나의 필자가 전자의 입장과 후자의 입장을 다 싫어한다가 결론이었어. 기억나? 이게 마지막 문단에 나왔어요. 근데 14번 문제 3번 선지가 뭐였냐면요, 전자의 입장을 그대로 갖다 놨었어. 3번 선지에. 근데 이거는 필자의 입장을 물어보는 문제였어. 그러면은 얘 답이야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3번 선지가 정답이 아니고 다른 게 답이었어요. 근데 내가 해설할 때 3번 선지를 되게 강조했었어. 이거 고급스러운 선지야. 평가원이니까 이런 선지 내는 거야. 만약에 이게 정답이었으면 애들 못 찾았을 거야. 왜냐면 이런 문장이 그대로 제시문에 있거든. 필자가 그거를 싫어한다는 거는 맨 밑에 있거든. 그러니까 애들이 못 찾아. 근데 실제로 이거랑 똑같은 구조가 정답으로 나왔어. 그러니까 오답률이 몇 퍼센트가 넘어? 70%가 넘어. 왜 기출을 분석하는 게 중요한지 알겠어요? 내가 왜 사설 풀지 말고 차라리 기출을 여러 번 풀라고 하는지 알겠어? 학생 눈에도 선생님이 분석해서 알려주면은 문제를 많이 풀면서 보여야 돼. 어? 나 이거 옛날에 비슷한 경험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요런 게 보여야 돼. 그래야지 성적이 안정적으로 1등급이 계속 나와요. 그게 기출을 분석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냥 오답하는 게 분석하는 게 아니야. 이게 되게 유의미하죠? 너네가 보기에도 기억이 나지? 복습했던 친구들은 기억나지? 안 나? 기억 안 나는 친구들은 그 비문학 분석지 교재 다 있으니까 집에 가서 다시 비교해서 보세요. 오케이, 넘어가서 마지막. 삼성이 이거 틀렸다며? 3본고 전체에 소문 다 났어. 봐봐. 나는 문제를 풀면서 그냥 1번 답 이런 거 체크하고 사실 밑에 거를 안 봤거든? 이게 오답률이 한 70% 나오더라고요. 저거까지 킬러야? 야, 봐봐. 흩어지고가 그 풀 센텐스가 뭐야? 뭐가 흩어진대? A가 뭐야? 제시문에서 미계 질서가 해체. 근데 요 해체를 흩어지는 거랑 바꿔 쓸 수 있냐? 그러면은 뭐 요 정도의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소녀시대가 해체하면 멤버들이 흩어지는 거잖아. 문제는 여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얘랑 호응되는 얘를 바꿔봐야 돼. 근데 이게 오바스럽지 않은 게 둘이 아까 6번 문제 3번 선지 니은 제끼면서 질서를 뭐로 바꿨어? 규범으로 바꿨잖아. 그럼 질서랑 규범이랑 비슷한 단어로 보라는 거를 출제자가 떠먹여줬어. 그러면 뭘 생각해 볼 수 있어? 질서를 규범으로 바꿔. 규범이 해체된다. 규범이 흩어진다. 그러면 안 돼? 규범이 흩어진다. 규범이 ht어진다. 규범이 흩어진다. 진심? 지금 좀 어때? 이거 아니 이제 어휘까지 이렇게 해야 돼. 아니 힐러를 안 내기에는 어휘 같은 게 문제 조절하기 좋죠. 야 규범이 흩어지면 어때? 라고 하니까 네 점수가 지금 흩어진 거라니까. 우중분해됐잖아 지금. 아니 흩어져서 다시 모으면 되죠. 못 모으잖아. 못 모아. 아니 점수 못 질서도 모아. 다시 모으면 그만 아니? 못 모아. 못 모아. 제가 옛날에는 어휘 문제가 헷갈리게 나올 때마다 애들한테 그 단어를 비슷한 영어 단어로 바꿔봐 이랬는데 요즘 애들이 영어를 그래서 더 어려워해. 쉬운 동사를 생각을 못해. 이러다 시간이 가가. 그럴 때는 얘랑 호응하고 있는 대상을 유의어로 바꿔서 얘랑 비교해봐라. 요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걸 생각하세요. 이 문제는 아니었지만 그 문장 줘놓고 이 문장 단어에다가 밑줄 쳐서 유사하게 쓰인 거 찾으라고 이러는 거 있잖아. 만약에 이게 헷갈리게 나오면은 이런 것도 있어요. 다 이 서술어랑 호응되는 대상이 조사가 이가 붙어 있는데 어떤 것만 조사가 을이 붙어 있어. 그럼 얘는 다 주어인데 얘는 목적어랑 호응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단어랑 이 단어는 다른 단어일 확률이 높습니다.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제껴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를 하나 명심하세요. 그게 평가원 기출에서 몇 년도였는지는 기억 안 나는데 어휘 중에 오답률 높았던 것 중에 하나 나왔었습니다. 뒤로 넘어가서 증권시장 봅시다. 증권시장까지 하고 잠깐 끊었다 갈게요. 10번부터 13번까지 많이 틀리는 문제는 12번 하나, 오답률 79.4%. 근데 이거 하이라이트 쳐져 있어, 안 쳐져 있어? 안 쳐져 있어. 틀릴만한 문제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얘 경제를 소재로 하는데 사실상 법지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2월 달에 수업에서 법지문만 4개를 모아서 한 적이 있어. 그때 고위교육청, 고3교육청, 평가원 다 했어요. 임대차보호법. 그게 뭐야? 모범생들 그때 했던 거랑 비교해보면 더 쉬워. 근데 그 중에서도 등기지문이랑 그나마 유사한 구조가 많았고 용어 단일 용어 정리하는 거 그리고 비교 대조하는 거 그 정도입니다. 틀릴 만한 문제는 없었어요. 그래서 융합지문에서 많이 썼던 시간을 여기서 좀 세이브 했었으면은 했는데 어제 수업을 해보니까 여기서도 오답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 볼게요. 갑시다. 기업은 주식과 채권 등 증권을 발행함으로써 그러면은 주식과 채권이 증권에 포함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내가 증권을 동그라미를 포함하는 개념 그래서 더블 동그라미 표시해놨어. 기업은 뭘 해요? 증권을 발행해요. 그래서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대. 증권을 발행하는 기업은 증권의 발행 사실 그리고 취득 절차를 안내해야 되는데 투자자들이 증권의 취득을 위한 의사표시인 청약을 하도록 권유한대. 선생님이 이거 거의 한 100번 얘기하는 것 같은데 법지문에서 중요한 거 뭐 있다 그랬어요? 관계성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예를 들면은 임대인과 임차인 아니면은 매도인과 매수인 법적 관계에서 반대에 얽혀 있는 관계를 동그라미 세모 표시해라. 이게 법지문에서 써야 되는 대조 정리다라고 얘기했었어. 어떻게 벌써 집중력이 떨어지지? 정신 좀 차리세요. 벌써 좋으니까 성적이 안 나오지. 갑자기 그라데이션으로 빡쳤어. 그러면 지금 기업을 동그라미 쳤어. 기업이 증권을 발행해. 그럼 그 증권을 누가 산다는 거야? 투자자가 산다.
한다는 거야. 그러면은 증권을 놓고는 기업이랑 투자자가 반대 관계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투자자를 세모 표시하면서 읽었습니다. 투자자는 뭐래요? 청약을 해요. 그럼 이것도 세모 키워드지. 됐어요? 이때 청약을 권유받는 대상이 50인 이상 어떤 레인지 같은 게 나오면은 보통 괄호 표시하라 그러죠. 그래서 50인 이상을 열고 닫고 하고 얘를 뭐라고 한대? 공모라고 하고 50인 미만인 경우를 갖다가 사모라고 한대. 나 지금 공모랑 사모를 둘 다 똑같은 표시해놨지. 왜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얘네 둘이 비교되는 대상일 테니까 같은 카테고리 선상 안에 있는 거니까. 사모는 취득한 증권을 타인에게 되파는 전매가 1년 동안 제한된대. 다만 청약을 권유받는 대상이 50인 미만이더라도 1년 내에 증권 전매가 가능한 케이스라면은 사모가 아니라 공모로 간주된대. 그러면 얘는 예외적인 케이스죠. 문제에서 예외적인 케이스가 나오면은 여기 다시 읽어야겠지. 그치? 여기까지 읽고 10번 문제에 제낄 수 있는 거 있나 봤더니 나머지는 다 모르는 용어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5번 선지. 청약의 권유 대상이 50인 미만이면서 1년간 전매가 제한된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이거는 예외적인 케이스야? 아니야? 아니야. 전매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일반적인 케이스야. 그럼 얘는 공모야, 사모야? 사모야. 근데 뒤에는 몰라. 공시 의무가 뭔지 몰라. 그러면은 여기까지 읽고 앞에 이퀄 사모의 경우로 붙여놓을 수는 있죠. 됐어요? 그럼 우리는 나중에 사모가 공시 의무를 갖는지 안 갖는지만 판단하면 돼. 그치? 계속 갈게요. 기업이 증권거래소에 증권을 거래 물건으로 등록하면은 상장법인이 된대. 기업이 상장법인이 된대요. 상장법인은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중요사항을 시장에 공개할 공시 의무를 지닌대. 그러면 공시 의무가 중요사항을 공개하는 거니까 우리는 얘네 둘을 그냥 똑같은 단어로 인식해도 상관없는 거죠. 이것도 했어요. 내가 법지문에서 중요사항, 공시 의무 이런 단어 나올 때마다 그냥 중요한 거 그래서 별표 표시해놨어. 기억나? 중요사항은 합리적인 투자 판단과 상장법인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대요. 상장법인이 중요사항을 공시하지 않으면 시장 참여자 간의 정보 불균형이 발생하며 이는 증권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게 된대. 공시의무는 상장법인이 금융위원회에서 공시자료라는 거를 제출하면서 이행된대. 그러면은 공시자료가 결국 뭐인 거야? 중요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정보야. 그러면은 공시자료도 그냥 별표 표시로 대체하면 되는 거 아니야? 똑같은 말이니까. 이행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자료에 불완전한 정보를 기재하면은 제재받는데. 됐어요? 여기까지 읽고 10번에 제낄 수 있는 거 뭐 있니? 뭐 있어요? 제시문에서는 이렇게 나왔지. 얘를 하지 않으면 얘가 안 되고 얘가 안 된다. 이랬으니까 3번 선지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 됐어요? 3번 선지 동그라미 쳐놓고 계속 갑니다. 공시의무는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에서 발생한데 얘네 둘 다 뭐로 끝나요? 시장으로 끝나요. 그럼 얘네 둘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비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똑같은 표시 남겨줘야겠지. 그치? 아니, 물론 발행시장을 동그라미, 유통시장을 세모, 대조 정리해놔도 상관없어요.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근데 우리 이미 이걸 썼잖아. 그치? 기업이랑 투자자 관계 전개할 때 썼으니까 그냥 비교로 갈게요. 발행시장에서 상장법인은 증권을 공모할 때마다, 그러면 얘도 시점 아니야? 공모할 때마다 증권신고서라는 거를 통해서 중요사항을 공개함으로써 똑같은 거에도 상관없죠. 공시 의무를 이행한대. 반면 상장법인이 사모로 반원 표시했었지. 증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공시 의무가 면제된대. 그럼 나 벌써 10번 문제의 5번 선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그 기억이 나요? 면제되기 때문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대. 발행시장에서의 공시에 포함되어야 하는 중요사항에는 공모하는 증권의 수량 및 가격 등 공모 관련 사항과 상장법인의 사업 내용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등의
발행인 관련 사항이 있대. 그러면은 공모 관련 사항이랑 발행인 관련 사항도 비교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물결 표시하고 넘버링 해놨어도 되고 안 해놨어도 됩니다. 됐어요? 상장법인이 제출한 증권신고서가 금융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여 증권이 발행되면은 이제 투자자들한테 청약을 권유하고 투자자들이 증권을 청약할 수 있게 된대. 됐어요? 어떤 절차가 있대? 심사를 통과해야 되는 절차가 있대. 됐어? 여기까지 읽고 10번 문제에 제낄 수 있는 거 얘기해봐. 4번 선지. 증권신고서가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은 증권을 청약 받을 수 없겠지. 그럼 4번 선지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 그리고 방금 3호의 경우 공시 의무가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야? 5번이야. 됐어요? 2번 선지 유통시장이라는 말 아직 못 봤어. 1번 선지 상장법인이 증권을 발행하면은 투자자한테 청약을 권유할 수 있다. 4번 선지랑 세트죠? 그러면 정답은 5번이고 나중에 2번이 맞다는 걸 확인하고 싶어요. 맞아요? 넘어가서 기억 니은 디귿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이랬는데 기억이 뭐였어? 발행시장이었어. 반대로 표시했던 거였어. 그러면 우리는 1번과 4번, 5번의 일부를 먼저 확인할 수 있겠죠. 1번 선지 상장법인이 추가로 발행에 공모하는 증권에 대해서는 공시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 기억 표시할 때 제출하는 시점에다가 괄호 열고 닫고 표시해놨어요. 뭐라고 써 있었어? 때마다. 그러면은 얘는 추가로 발행할 때에도 제출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1번 선지 지킨다. 됐어요? 4번. 모두 상장법인이 금융위원회에 별표를 제출해야 된다. 당연히 맞는 말 아닌가? 5번 선지. 모두 증권에 최초 발행 가격과 수량 정보가 포함되어야 된다. 얘네가 뭐였어요? 물결 1번에 포함되는 정보 아니었어? 그럼 얘도 당연히 기억에 대해서 맞는 말이지.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1번 제끼고 4번, 5번 킵해놓고 됐어? 넘어갑시다. 네 번째 문단. 유통시장은 이랬어. 우리 이제까지 뭐 했지? 발행시장 했어. 그럼 발행시장 끝나고 얘로 넘어갈 건가 봐. 얘는 공모 절차를 거친 증권이 투자자들 간에 거래되는 곳이래요. 여기에서는 증권의 매매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며 가격 또한 변한대. 선생님이 변하는 값 있으면 변수를 세모 표시하자 그래죠. 그래서 여기 가격에다가도 세모 쳐놨어. 따라서 상장법인은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할 공시 의무를 갖는데 상장법인은 발행인 관련 사항 몇 번이었죠? 2번 가운데에 변동된 사항을 반영하여 기업의 현황을 일정 기간마다 시간적 배경 공시하는 무슨 공시? 정기 공시. 그러면 얘도 어쨌거나 공시의 한 종류죠. 그래서 얘만 조금 구분하기 위해서 나는 반원 별표로 표시해놨어. 됐어요? 그리고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 정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속하게 공시하는 수시 공시를 해야 된대. 그럼 얘도 공시야, 별표야. 근데 위에서 얘기했던 정기 공시보다 뭔가 더 중요해 보이지 않아? 그치? 근데 나는 그냥 직관적으로 별표 2개로 표시했어요. 됐나요? 이것도 그거 아니냐?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그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한편 공시되지 않은 정보를 특정인에게 투자 설명회 등을 통하여 선별적으로 제공하고자 한다면 그 선별적인 제공에 앞서서 동일한 정보를 공시해야 된대. 이거는 정보의 비대칭을 방지하기 위한 공시고 이거를 공정공시라고 한대요. 그래서 얘도 반원 표시하고 공평한 거 그래서 이렇게 표시해놨어요. 됐나요? 기호는 달라도 돼. 근데 직관적으로 문맥을 반영한 게 문제 풀 때 편하다는 거예요. 그쵸? 넘어가서 10번 문제 2번 선지 유통시장 이자 아까 나왔잖아. 여기서는 가격이 변한다 그래서 세모 표시해놨죠. 따라서 정답 몇 번? 5번 확인사살. 됐나요? 넘어가서 11번 문제 이제 풀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너네가 여기까지 생각할 여유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싶은 게 11번 문제가 뭐뭐뭐를 비교하고 있어? 기억 니은 디귿을 비교하고 있어. 근데 기억이 뭐였어? 발행 시장이었어. 그러면 얘는 뭐랑 비교되는 애야? 유통시장이랑 비교되는 애야. 니은은 뭐예요? 정기공시예요. 뭐였어요? 반원 별표였어요. 디귿은 뭐였어요? 수시공시야. 얘도 뭐였어요?
반원 별표였어요. 근데 지금 기억 니은 디귿을 한 문제에서 비교하고 있어. 그럼 너네는 희한하네. 얘네 둘이 비교하고 얘네 둘이 비교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얘네 세 개를 비교하고 있네? 라는 생각을 한 번쯤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 그게 지문을 제대로 읽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치? 아니 왜냐면 너네가 시각화해놓고도 이상하잖아. 얘네들이 비교 대상이 아닌데. 그치? 갈게요. 2번 선지. 니은은 특정인에게 정보를 선별적으로 제공한 즉시 그 정보와 동일한 내용을 포함하여 이루어져야 된다. 일단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거는 그 제공에 앞서 라고 시간적 배경을 표시했었고 니은은 무엇보다도 주기적으로 일정한 기간마다 주는 거였기 때문에 2번 선지 통으로 제끼면 됩니다. 3번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상장법인이 불완전한 내용을 제출하면은 제재당한다고 두 번째 문단 마지막 줄에 나와 있죠. 제껴놓고 4번 얘는 상장법인이 공시자료를 제출해야 된다. 얘도 뭐예요? 반원 별표야. 얘도 공시야. 그러면 당연히 공시에 해당하는 내용은 공통이겠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다. 그러면 5번은 틀린 말이라는 거지. 뭐가 틀린지 봤더니 얘는 별표 2개짜리였어. 얘는 뭐였지?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있어서 뭔가 되게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빨리 알려줘야 돼. 그치? 그러면은 얘는 증권을 발행할 때 처음 해야 되는 공시야? 아니면은 나중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해야 되는 거야?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 뭐래? 최초 발행 가격. 이거는 언제 해주는 거야? 최초에, 처음에. 그럼 얘 당연히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 디귿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될 필요가 없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다. 됐어요. 이제 마지막 문단 봅시다. 가장 중요합니다. 자본시장법에는 공시되지 않은 정보를 거래에 이용하는 것을 규제하는데 대표적인 규제로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 금지가 있대요. 그럼 이게 불법이라는 거죠. 됐어요? 요 세모란 중요사항 중에서 공개되지 않은 것을 특정 증권 등의 매매에 이용하거나 아니면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을 이르는데 이 규제 대상은 누구래? 상장법인의 임직원 등의 내부자 그리고 내부자로부터 직접 정보를 받은 1차 정보 수령자. 그러면은 요 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케이스는 내부자 그리고 1차 수령자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는 거죠. 단 해당 정보를 인식하더라도 거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은 불법 행위로 보지 않는데요. 그럼 같다. 이와는 별개로 1차 수령자로부터 정보를 받아 이를 증권 매매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했다면 그럼 얘는 쉽게 얘기해서 몇 차 수령자? 2차 수령자. 맞아요? 2차 수령자의 경우에는 뭐로 처벌받는데? 시장 질서 교란 행위로 처벌받는데. 그러면 얘도 불법 행위라는 거지. 그럼 나는 얘랑 얘를 구분하기 위해서 위에 거를 세모 1번, 밑에 거를 세모 2번으로 넘버링 할 것 같아요. 그럼 머릿속에 어떤 잔상이 남아? 1번으로 처벌받는 케이스는 요 두 케이스, 2번으로 처벌받는 케이스는 요 2차 수령자 한 케이스. 됐어요? 불법 행위를 두 가지로 분류해서 하는 것도 법지문 할 때 우리 연습했던 거야. 넘어가서 마지막 보기 활용형 문제 봅시다. 배터리 제조사 갑 회사는 22년 7월 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면서 대표이사 겸 대주주인 A씨의 지분이 누락된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대. 그럼 이게 벌써 제재 대상이죠. 잘못했죠. 24년 6월에 A가 보유한 주식 중에 일부를 주기적으로 매도한다는 계획을 공시했대. 그러면은 갑이 자기 주식을 주기적으로 팔 거라는 거는 알려진 사실이야. 그치? 이후 A는 계획대로 했대. 공시한 대로 했대. 이건 잘못이 아니야? 아니야. 공시한 대로 했으니까. 같은 해 10월에 A와 갑의 임원인 B는 갑의 지난 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공시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이거는 되게 중요한 정보 아니에요? 회사가 망해간다는 거를 투자자들한테 얘기해줘야지 빨리 내 거를 빼는 거 아니야? B는 자산관리사 C한테 이 사실을 전달하였고 주가가 하락할 것 같으니까 C가 자기 고객들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다 빼라 그랬어. 됐어? 선지 볼게요. 1번 갑의 증권신고서에 A의 지분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뭐였어? 이거 아니었어? 이거 중요사항을 누락한 것이죠. 중요사항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물결 1번이랑 물결 2번이었는데 물결 2번이 뭐였어?
발행인 관련이었고 거기에 포함되는 내용이 대주주와 관련한 사항 이런 게 포함되어 있었죠. 근데 그거를 누락했으니까 당연히 잘못한 거죠. 됐어요? 2번 24년 10월 이후에 주식을 매도하더라도 그 행위가 6월에 공시한 계획대로 행해진 것이라면 A의 주식 매매는 세무 1번 행위에 해당하지 않겠군 이랬어. 불법 행위가 아니니까 2번 선지 맞는 말일 것 같은데 불안하면은 세무 1번이 뭐였는지 정도 확인하세요. 그래서 마지막 문단으로 돌아가서 보니까 뭐래? 세무 1번은 뭐래요? 공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하는 게 세무 1번이래. 근데 얘 공시했어 안 했어? 했어. 그러면은 얘는 당연히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거지. 됐어요? 그래서 2번 선지까지 맞는 말. 됐니? 3번. 영업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음에도 중요한 내용. 얘를 신속하게 공시하지 않은 거는 뭐를 위반한 거예요? 별표 2개짜리 의무를 위반한 거죠. 됐어요? 넘어가서 4번. B가 C한테 갑에 관한 중요 사항을 전달한 것은 공개되지 않은 상장법인의 정보를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것이므로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 금지를 위반하였군. 얘가 몇 번이야? 세모 1번이야.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뭘 해줘야 될 것 같아? 관계성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지 않아? A가 뭐야 얘들아? 누구야? 누구셔? 대주주셔. 그러면서 대표이사셔. 그럼 얘는 뭐야? 회사? 내부자. 내부자. B는 누구셔? 임원이셔. 그럼 얘도 누구셔? 내부자셔. 맞아? C는 누구셔? 자산관리사죠. 그럼 직업은 자산관리사죠. 근데 이 지문에서는 누구한테 소식을 들은 사람? B한테 소식을 들은 사람. 그럼 얘는 뭐야? 회사? 내부자로부터 소식을 들은 사람. 그럼 얘는 몇 차 수령자? 1차 수령자. 그럼 지금 보기 케이스에는 뭐밖에 안 나와 있어? 내부자랑 1차 수령자밖에 안 나와 있어. 마지막 문단에서 내부자와 1차 수령자가 처벌받는 거는 뭐예요? 세모 1번이에요. 세모 2번으로 처벌받는 거는 누구야? 2차 수령자야. 근데 여기에는 2차 수령자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은 이 보기 문제에서는 세모 2번으로 처벌받는 케이스가 있어 없어? 없어. 다 뭐로 처벌받아야 돼? 세모 1번으로 처벌받아야 돼. 그러면 4번 선지는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 5번 선지에서 뭐래요? C는 세모 2번으로 처벌받아야 되는 건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다. 근데 이 문제 틀린 친구들 보면은 다 4번 골라서 틀려요. 이거 뭐야? C가 1차 수령자가 아니라 얘가 뭐 내부자, 1차 수령자, 2차 수령자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4번을 고르는 친구들이 많고 만약에 1번, 2번, 3번 중에 선택해서 틀렸다 한 친구들은 아예 잘못 푼 거예요. 더 반성해야 돼요. 4번 골라서 틀린 친구들보다. 마지막 어휘 문제는 정답 3번. 얘는 어렵지 않았죠? 오케이. 우리 잠깐 쉬었다가 뒤에 혈액, 지문부터 다시 이어서 갈게요.